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의 출제문제풀이 강의. 이 시간에는 2024년도 7급 지방공무원 시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네, 시험 치신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10월에 치러졌었던 그 국가공무원 시험 2차하고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 시험이 바로 이 7급 지방공무원 시험입니다. 지방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공무원 시험하고 이제 비교해서 문제의 수도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대하는 경향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국가공무원 시험이 상당히 좀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지방공무원 시험은 이제 그거보다는 다소 조금 어려울 거다. 그거보다는 조금 난도가 조금 높은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뭐 예상대로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 그렇게 막 어렵거나 뭐 너무 어려운 그런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상중하 정도로 난도를 좀 따져본다면 한 중상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답을 찾아내기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 그런 문제들도 몇몇 눈에 띄었고, 그리고 특히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이거는 뭐 이제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들인데,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좀 맞추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이제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조금 발목을 좀 잡았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닌 부분들은 이제 기본 이론이나 심화 이론을 이제 좀 충분하게 소화하셨다면 능히 한 80에서 85점 정도는 맞을 수 있었을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7급 시험의 특성상 이렇게 막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7급 시험의 어떤 전형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법령에 대한 법령 이해의 요구 정도가 이전보다 조금 상승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난도는 조금 더 높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엄밀하게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7급 공무원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 뭐 앞으로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단원별 출제 비중부터 좀 살펴보고 또 문항별 난도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최근 3개년 영역별 출제 문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면 이제 조직 이론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무려 이제 4분의 1 정도가 이제 조직 이론에서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 조직 인사 재무 행정론의 출제 비중이 조금 탄탄하게 조금 유지가 되는 상황들. 행정이론과 정책이론이 약 한 35%에서 40%, 그 다음에 조직 인사 재무 행정론의 비중이 이제 뭐 한 45%에서 50% 뭐 이 정도 따져볼 텐데, 지금 올해 이 2023년도,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전반적인 골자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금 단원별로 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행정이론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조직이론의 비중이 좀 높아졌다 하는 점이 굉장히 큰 좀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024년도의 비중 보겠습니다. 자, 2024년도의 비중은 뭐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지금 조직이론의 출제 비중이 5문제로서 이제 25%를 차지했던 것은 작년과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되겠고, 상대적으로 인사행정론과 재무행정론의 출제가 조금 낮아진 점,
요 점들을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재무행정론에서 이제 인사행정론에서 한 문제 지금 덜 출제가 된 게 이제 뭐 행정 이론 쪽으로 옮아갔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방행정론에서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점이 이제 또 좀 특징할 만한 내용이다. 아무래도 이제 지방직 시험이니까, 지방공무원 시험이니까 지방행정론에 대한 좀 중점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은 뭐 어찌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조직인사 재무행정론의 출제 비중이 45%, 그리고 행정과 정책 이론에서 이제 35%를 출제하면서 뭐 영역별 출제에 대한 비중은 뭐 작년하고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원별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인사행정론이나 재무행정론의 출제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다 하는 점, 그리고 조직이론이 계속해서 지금 출제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이론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 있고, 또 그 조직이론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들도 좀 충분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이제 문항별 난이도를 보겠습니다. 자, 문항별 난이도는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하급의 문제, 쉽게 딱 가서 딱 보자마자 답이 보일 수 있을 만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제시문을 제시해서 제시문을 통해 가지고 뭐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를 물어보는 6번 문제가 이제 뭐 좀 간략한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이제 난도 이제 상에 해당하는 이 문제들은 법령에 대한 이해가 조금 높아야 좀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어요. 특히 이제 뭐 9번, 또 뭐 지금 여기에서는 뭐 중으로 낮췄습니다만 10번, 11번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들이 좀 있어야 충분히 풀 수 있고, 17번 문제도 이제 그 공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시장 공기업의 조건을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문제를 조금 풀 수 있었을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면서 법령에 대한 이해가 정말 행정법 수준으로 정말 꼼꼼하게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된다 하는 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전까지 행정학의 법령은 그냥 이 단원에서 강조가 되는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어 라는 정도로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 국가공무원법, 뭐 국가재정법, 뭐 지방재정법, 뭐 이런 그 각각의 법령을 정말 조목조목 다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의 법 조문의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뭐 행정법 공부하시면서라든지 법 조문의 내용들을 좀 익숙하게 좀 많이 봐두시는 것이 대비하는 데 가장 좀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문제들은 뭐 7급 시험으로서는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단원별 출제 경향 그리고 문항별 난도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7급 시험다운 그런 문제였다는 생각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번부터 지금 이제 20번까지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문제들이 나와 있고 또 어떠한 맥락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자, 문제 1번입니다.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신공공관리론, 그러면 이제 신공공 서비스론하고 묶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이번에는 거버넌스하고 묶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신공공관리론의 특징과 뉴 거버넌스의 특징도 같이 우리가 좀 비교했던 표가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내용들을 보시죠. 보기 1번 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의 원리를 강조하고, 뉴 거버넌스는 시장 지향적 경쟁 원리를 강조한다. 그랬는데, 이 신공공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성과를 강조하는,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뉴 거버넌스라고 하는 건 서로 각기 다른 주체들의 어떤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들이죠. 자, 그렇다면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의 원리를 강조한다 하는 점은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뉴 거버넌스의 특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음 시장 경쟁적 경쟁 원리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가 서로 지금 앞뒤가 좀 바뀌어 있어야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 거버넌스는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 원리를 강조하고 신공공관리는 시장 지향적 경쟁 원리를 강조한다. 이렇게 봐야 맞는 내용이죠. 1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이죠.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보고 뉴 거버넌스는 국정이 대상인 고객으로 본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기본 내용 정리하면서도 그렇고 기출문제 정리하면서도 그렇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고객으로 국민을 봤다. 그러면 이거는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고, 그리고 뉴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성, 교양과 상식을 갖춘 시민, 그러니까 국정의 하나의 동반자로서 인정을 하는 이 같은 움직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으로 보는 게, 국민을 시민으로 보는 게 뉴 거버넌스, 국정의 대상인 고객으로 보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이다. 그러니까 지금 2번도 지금 뉴 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 서로 지금 반대로 위치해 있는 이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전부 다 이제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를 반대로 뒤집어서 지금 설명한 내용이다. 1번, 2번 전부 다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3번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로 방향 잡기를 중시하고 뉴 거버넌스는 방향 잡기보다 노젓기를 중시한다. 그랬는데, 자,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로 노젓기 대신에 방향 잡기를 중시했다 하는 점은 맞죠. 그죠? 자, 그런데 뉴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방향 잡기보다 노젓기를 중시한다. 노젓기는 전통 행정의 정부 역할이죠. 전통 행정에서 추구하는 정부의 역할이고, 신공공관리론은 그것을 타파하고 방향 잡기를 강조했다. 그러면 뉴 거버넌스에서 강조하는 정부의 역할은 뭐였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 그 기본서의 표에 정리되어 있는데, 신공공관리론이 방향 잡기를 중시했다면 뉴 거버넌스는 보다 강조된 방향 잡기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정부의 역할은 다르지 않다는 거야. 전부 다 방향 잡기를 추구했다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내용은 이 뒤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효율성을 보다 중시하고 뉴 거버넌스는 행정의 민주성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효율성,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강조했다면 뉴 거버넌스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각각의 개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민주성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맞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각각의 1, 2, 3번이 어떻게 틀린 부분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 두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동기부여 이론. 그러면 이제 뭐 내용 이론이냐 과정 이론이냐 요걸 놓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각각의 그 이론들이 강조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물어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은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를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지금 사회문화적으로 학습이 되었다. 욕구는 학습의 결과다라고 보는 것은 아지리스가 이야기한 성숙, 미성숙 이론의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아지리스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다라고 인간의 욕구를 결정한 것은 맥클리랜드가 주장한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학습된 욕구가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지.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미성숙에서 성숙의 상태로 계속 옮아가면서 이제 맥그리거가 주장했던 X형의 인간에서 Y형의 인간으로 변모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근본이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한 내용이었죠. 1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은 핵심적인 직무 특성을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활류로 구분한다. 요 직무의 특성 5가지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해 드렸었죠. 헤크만과 올드햄은 그 직무 특성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일들,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좀 부합이 된다 하면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한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요 5가지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 대비 보상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랬는데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은 나와 준거인물 간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발생한다. 그 형평성이 깨지게 되면, 공정성이 깨지게 되면 동기부여가 발생한다고 보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게 아니야.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의 노력 대비 보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나타난다. 공정성이 깨지게 되면 동기부여가 나타난다라고 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목표의 난이도와 구체성에 의해 개인의 동기부여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랬는데 목표의 난도, 그게 목표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어느 정도 좀 힘드냐, 달성하기 힘드냐 하는 점, 그리고 목표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목표의 정도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로크가 주장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이제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이제 보상에 대한 성과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동기부여가 나타난다 하는 내용이지. 자, 그런데 이제 목표의 난도와 구체성을 이 동기부여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 4번의 내용도 맞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번에서는 지금 2번이 맞는 내용이다. 나머지 1, 3, 4번은 다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늘 이제 기출문제를 풀 때 말씀을 드리면 기출문제 해설이라든지 기출문제 또 풀이 과정이라든지 그때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봤을 때는 정답은 왜 정답이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셔야 된다. 맨 처음에 이제 어려울 때는 기본서 보면서 그 내용들을 찾아 나가고 나중에 이제 조금 힘이 붙게 되면은 이제 스스로 문제를 풀 때 그러한 과정들을 반드시 겪어야 이제 문제의 난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드렸었죠. 특히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오답이 틀린 게 3개란 말이죠. 그럼 틀린 것 3개가 어떻게 틀린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사바티어의 옹호 연합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사바티어의 옹호 연합 모형,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서 이제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라고도
이야기했었는데 이 정책 지지 연합 모형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에 대한 어떤 상향적인 접근과 하향적인 접근이 같이 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들이고 또 정책 변동에 있어서도 이 옹호 연합 모형,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을 통한 그 지지 세력들의 어떤 신념이나 학습의 정도에 따라서 서서히 정책이 변화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느리게 정책이 변화되는 이 같은 상황들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1번 봅니다. 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 단위로서 정책 하위 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책 하위 체제가 이제 뭐예요? 정책을 지지하는 연합 세력들이요. 이 정책 지지 연합 세력들의 학습,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이게 이제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거죠. 자, 1번 맞는 이야기. 다음 2번. 정책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1년 이내 단기간에 초점을 둔다. 그랬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정책이 바뀌는 것을 강조한단 말이죠. 1년 이내 단기간에 급속도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정책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2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3번. 옹호 연합 세력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정책 중재자가 중재한다. 이 서로 입장이 서로 다른 세력들 간의 조정. 굉장히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 4번. 정책 하위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는 안정적 변수와 역동적 변수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타나는,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 정책 변화에 이 지지연합 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요인은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인 변수.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낮은 변수와 높은 변수.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3번에서는 2번이 지금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사바티어의 옹호 연합 모형,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 나왔을 때에는 이거는 그냥 긴 기간이야. 긴 기간. 10년에서 15년 뭐 이렇게 가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에 서서히 정책이 바뀌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머릿속에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2번의 내용이 바로 톡 도드라져서 보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3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공익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반드시 뭐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실체설의 입장과 과정설의 입장을 분명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실체설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절대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설이라면 과정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사익과 구분된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존재한다 하는 것이 이제 실체설의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과정설의 입장은 공익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익 간의 조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실체설은 사익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서 실체를 드러내는 가치를 공익이라고 본다. 그랬는데 사익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이거는 실체설의 입장이 아니라 과정설의 입장인 거죠. 실체를 드러내는 가치, 이거는 이제 실체설의 입장이 맞는데 사익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이거는 과정설의 입장이다. 그런데 앞의 내용이 지금 틀린 거죠. 네. 지금 1번의 내용은 지금 과정설과 실체설이 지금 공이 지금 들어있는 내용이다.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 과정설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실체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 때문에 지금 1번은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과정설은 정부 또는 행정관료가 공익결정 과정에서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그랬습니다. 행정관료가 공익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조정과 중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조정과 중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조정과 중재. 이것만 보면 이제 과정설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인 역할.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길을 보여줘야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공익결정 과정에서 관료들이 국민들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내해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지금 과정설의 입장이 아니라 실체설의 입장으로 봐야 돼요. 실체설의 입장으로. 이 같은 그 어떤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서 움직이는 것은 과정설의 입장이겠지만 관료들이, 정부나 관료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지시키는 이 같은 내용들은 그래, 조정이나 중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안내라고 봐야지 맞는 내용이에요. 전에도 한번 그 비슷한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실체설의 입장, 과정설의 입장이 이 정부에서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실체설의 입장이다. 2번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공익은 정책 비용과 편익 등 자원 배분의 가치 기준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자, 정책의 비용과 편익에 있어서 배분 원칙의 가치 기준을 제공한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모두의 편익을 조금 비슷하게 맞추는 거냐? 이러한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비용과 편익과 같은 자원 배분의 가치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이든지 어떠한 행정이든지 그 행정의 기준은 공익을 실현하는 거다. 공익을 최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3번은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공익은 자유, 형평, 평등과 같이 수단적 행정 가치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공익과 자유, 형평, 평등, 그다음 뭐 더 나가서 공공가치 이런 것들은 수단적 행정가치가 아닌 본질적인 행정가치에 속하는 내용이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행정가치.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따라서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고 하면 이제 이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정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4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다음 5번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이제 정책 결정 모형들을 좀 보셨으면 아실 내용들이기는 한데 사실 이게 지금 여러 개의 이 정책 결정 모형들에 대한 내용들을 섞어가지고 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다소 여러분들이 좀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익숙한 내용들이 매치가 되어 있어야 돼. 각각 그 모형들에서 강조가 되는 익숙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1번. 혼합 주사 모형에서 우리 혼합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통합. 요거를 이제 강조한 내용인데 자, 문제성 있는 선호란 의사 참여자들이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관한 선호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자, 이 문제성 있는 선호라고 하는 말은 혼합 주사 모형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쓰레기통 모형에서 강조가 되는 요소죠.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어떠한 상황이 뭐 옳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책 결정자가 안정적이고 조금 불확실성이 낮은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위기 상황, 멘붕 상황에서 결정하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선호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 여기에서 결정에 참여하는 이 같은 상황을 이제 문제성 있는 선호라고 이야기한다. 말뜻은 맞는데 혼합 주사 모형에서 설명이 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1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됐다. 다음 2번. 최적 모형에서 불명확한 기술이란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불명확한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명확한 기술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쓰레기통 모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문제성 있는 선호와 불명확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정말 마구잡이의 상태, 이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최적 모형에서 최적 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면 뭐가 먼저 나와야 돼? 그치? 초합리성, 직관, 영감 같은 초합리성을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붙여서 결정을 이루는 이 같은 모형이 이제 최적 모형의 특징인 거잖아요. 지금 이 불명확한 기술도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이니까 2번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에서, 자,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 나왔는데, 문제 중심의 탐색이란 정책 결정 능력의 한계로 관심 있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자, 이 문제 중심의 탐색은 어디의 특징이었어요? 그 문제만 딱 보는 거야. 그냥 발등에 불만 끄는 이러한 상태. 이걸 우리는 회사 모형에서 봤었죠. 그러니까 문제 중심의 탐색이라는 말은 회사 모형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지.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과 연관을 지었으니 3번도 지금 틀린 내용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하나만 남아있네요. 자, 앨리슨 모형의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 따르면, 그러니까 모형 1에 따르면 국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채택된 정책은 그 국가의 전략적 목표나 목적을 극대화하도록 의도된다.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에 의해서 채택이 된 정책. 다시 말해서 이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단일한 결정 주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표 달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무슨 협의나 조정 이런 거 없이 단일한 결정 주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단일 개체가 정책을 채택해서 국가의 목표나 목적을 극대화하도록 의도하는 이 같은 모형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모형 2에 해당하는 조직과정 모형이나 모델 3에 해당하는 관료정치 모형 같은 경우에는 다들 다른 개체들의 입장들, 조정,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만, 지금 이 앨리슨 모형 1, 합리적 행위자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고려는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 5번에서는 여기서는 4번이 지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나머지의 내용들은 전부 다 틀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문제 중심의 탐색, 이러한 워딩 자체가 각각의 모형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요 점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봤던 내용이지? 최소한 나 이 얘기들은 혼합주사 모형에서는 본 적이 없어. 최적 모형에서는 본 적이 없어. 이 정도의 감각은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 중심의 탐색? 이런 얘기를 쓰레기통 모형에서 본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 전부 다 X치고 나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인 거지. 물론 정확하게 다 알고서 문제를 푸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들이 만약에 감각이 없다면 이거는 내가 여기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감각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기본서의 내용들을 굉장히 자주 많이 보셔야 돼요. 익숙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감각이 조금 더 날카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6번입니다.
국가재정법상 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 여기죠. 무슨 원칙, 무슨 원칙의 예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이 지방공무원 출제시험 문제 가운데에서, 출제 문제 가운데서 가장 좀 쉬운 문제에 속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거는요, 국가재정법 제53조를 지금 나열을 해놓고 있지만, 우리가 이 국가재정법 제53조를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할 이 수입 대체 경비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 예산 원칙의 어디에 예외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되게 어렵게 설명한 것처럼 어려운 문제인 척하는 겁나게 쉬운 문제란 말이죠. 자, 53조 내용 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그러니까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해서 발생하는 경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수입 대체 경비라고 하는데, 자, 이 수입 대체 경비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수입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국고에 들어가서 국고에서 돈을 빼내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수입 대체 경비 같은 경우에는 초과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초과 수입을 그 부서 내에서 그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나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거치지 않고 지금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상황을 허용을 해준 거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수입 대체 경비는 전통적 예산 원칙의 어떤 원칙의 예외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1번. 예산 총계주의. 우리가 이 예산 총계주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완전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완전성의 원칙. 수입과 지출은,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은 전부 다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칙을 우리가 완전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했고, 이 완전성의 원칙을 예산 총계주의라고 얘기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수입 대체 경비가 예산을 거치지 않고 예산에 기록이 되지 않고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는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입 대체 경비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국가재정법 제53조에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다음 예산 사전 의결. 이거는 뭐예요? 예산이 집행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는 원칙이고, 예산 공개성의 원칙은, 예산 공개의 원칙, 모든 예산은 전부 다 공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이었죠. 다음 예산 기구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전통적 예산 원칙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현대적 예산 원칙에서 등장했는데, 이제 중앙 예산 기구와 이제 예산 담당자들 사이에 서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 깎으려고, 중앙 예산 기관은 무조건 예산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고, 또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도 중앙 예산 기관의 입장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요즘에 이제 나타난 현대적 예산 원칙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따라서 지금 2, 3, 4번은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6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의 원칙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 또 특히 수입 대체 경비가 무슨 원칙의 예외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국가재정법을 보고 알아야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하는 점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지금 요금제, 집합제, 시장제, 공유제가 나와 있는데,
자, 1번부터 보죠. 요금제는 자연 독점 등으로 인한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요금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어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전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경우들.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들은 없지만 공기업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집합제는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서비스에서 배제할 수 없어 무임승차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집합제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이건 순수 공공재를 이야기합니다. 이 순수 공공재는 이제 세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똑같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세금을 좀 덜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사는 동네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순수 공공재 입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번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시장제는. 자, 시장제는 주로 이제 시장에서 공급이 되는 재화죠. 주로 시장에서 제공되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서비스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4번. 어디가 틀렸는가를 볼까요? 자, 공유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며 국방, 외교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랬는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해서 국방, 외교를 예로 하고 있는 것은 공유제가 아니라 이거는 집합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공유제는 뭐야? 공유제는 경합성은 존재하지만 배제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경합성은 존재하는 상황. 그러니까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거기에 대한 예시가 뭐가 있었어요? 천연자원이라든지 자연환경 그리고 국립도서관, 국립공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집합제 공유제의 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지. 국방 외교는 절대적으로 순수 공공재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의 내용이 옳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7번 같이 살펴봤어요. 자, 다음 8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약간 조금 보기가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답이 조금 잘 나왔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1번부터 볼게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주체는 어디야? 행정안전부 장관.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각 행정부처의 책임운영기관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1번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 기관의 지위에 따라 중앙 책임운영기관과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이 된다. 그런데 중앙 책임운영기관은 이제 특허청 하나가 있고, 그죠? 다음에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이제 각 부처 소속의 기관들이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그래서 최장 5년까지 임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최소 2년까지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성과가 조금 좋다. 그러면은 3년 더 해서 최장 3년 더 해서 최대 5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4번이 틀린 건데 책임운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종합평가의 대상이다. 그랬는데 책임운영기관은 종합평가 매년 합니다. 종합평가 매년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니에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이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재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운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종합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내용이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만 있는데 책임운영기관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만 분명히 알아도 4번이 지금 아니라는 거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따라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제 지방재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조금 면밀하게 보셔야 지금 이 내용 가운데서 어느 게 이제 맞고 틀리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 상당히 좀 힘들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연필 굴렸을 사람들도 되게 많아. 자, 1번부터 보죠. 특정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특정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내용들이죠. 이거는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제29조의 3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지금 확실하게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봤어야 아는 건데 그러니까 법령의 내용들을 그렇게 좀 꼼꼼하게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게 그런가? 아닌가? 이런 좀 혼동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다음 2번.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가가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사무예요? 우리가 이제 단체 위임 사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위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서 국가가 부담하면 안 되는 좀 막대한 돈이다. 그러면은 국가가 전부나 일부를 부담한다. 나머지는 어떻게?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2번 맞는데요. 다음.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고유 사무, 자치 사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국가가 스스로구나. 자,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해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직접 해야 되는 일인데 넘겨줬다라고 하면은 비용을 전부 다 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 돼요. 다음 4번.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에 한해서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교부금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2, 3, 4번은 다 지방자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1번도 지금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말이 틀렸기 때문에 9번의 정답은 1번. 1번이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도 뭐 그렇게 문제를 답을 맞추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지방자치법의 내용들을 다 봤어야 지금 이 내용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을 텐데. 자, 하지만 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별도로 이제 기본 수업을 할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도는 조금 낮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든 내용인데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우리가 이걸 이제 뭐라고 해? 폐치분합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바꾸거나 폐치분합을 할 때는 조례로 정한다 그랬는데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폐치분합을 하는 것은 엄연히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는 뭐 기본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 드렸던 내용이에요. 1번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반드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는데, 자, 반드시 관계 지방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예외 없이 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주민투표의 실시권은 예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간 게 지금 틀린 거야. 2개나 나왔어. 자, 아무튼 자,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간 게 지금 틀린 거죠. 반드시라고 하는 건 예외 없이 모든 패치 분합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주민투표를 실시한 내용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주민의 의견이 우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2번의 내용도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요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4번. 이게 이제 맞는 내용이겠네.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이거는 뭐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관련해서는 이제 창원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마산, 창원, 진해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창원시가 되었다. 그러면은 마산, 진해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마산, 진해는 예산이나 사무와 그 재산을 창원시에다가 넘겨야 된다. 창원시는 그걸 이제 이어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여기선 4번이 된다. 나머지의 내용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 분명하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넛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조금 생소한 이야기죠. 최근에 이제 행정학에서 이제 이 넛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되면서 시험 문제 상당히 출제가 조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넛지는 이제 행동 경제학의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자극이나 어떠한 압력, 어떤 힘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구성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제를 만드는 이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넛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그 행태에 맞춰 가지고 뭔가를 유도하는 이 같은 상황들이죠.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원리에 따라 시장 기반의 경제적 인센티브 수단을 선호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시장 기반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뭐야? 너 이렇게 하면 이러한 상을 줄게. 이러한 뭐 대가를 줄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너찌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힘이나 어떤 자극 없이 스스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기반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1번 틀려요. 다음 2번. 행동경제학에 기반한다는 얘기는 맞고 실험을 통한 귀납적 분석보다는 가정에 기초한 영역적 분석을 지향한다. 그랬는데 가정에 기초한 영역적 분석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너찌에서 강조하는 것은 요렇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으니 거기에서 어떻게 유도를 해나가자. 사람들을 계속해서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내는 거죠. 그냥 머리 굴려가지고 가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따라서 실험을 통한 귀납적인 분석을 더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역적 분석보다 귀납적인 분석을 더 지향하는 이 같은 모습들을 보여준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바뀌어 있어야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2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정부의 역할 및 정책 수단으로서 선택 설계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거는 너찌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요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게 있으니 이렇게 해보자.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들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인간의 휴리스틱은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을 방지한다. 그랬는데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분명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그냥 어림짐작으로 결정하는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휴리스틱은 인지적인 오류나 행동 편향을 방지하기보다 오히려 유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리드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1번에는 이제 3번이 지금 옳은 이야기고 나머지 1, 2, 4번은 다 틀린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1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뭐 이제 총액인건비 제도, 기준인건비 제도,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 뭐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이 총액인건비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정원과 보수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보수와 정원 관리에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실시된 제도예요. 물론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4년도에 기준인건비 제도를 채택하지만 이 총액인건비 제도는 이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하의 소속의 공공기관들 전부 다에 이제 적용이 되었던 제도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래요. 자, 1번부터 기억부터 보죠.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보수 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그죠? 보수와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각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책임운용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책임운용기관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정부와 관련된 모든 기관들의 전부 다. 그러니까 책임운용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각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소속기관들도 전부 다 해당합니다. 책임운용기관도 총액인건비제 시행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니은은 이제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디귿.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기관은 의도적 절감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을 성과 상여금 및 성과 연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절감해서 그거를 부서에서 뭐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디귿도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따라서 옳은 것만 골라라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 이 두 가지가 되겠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 업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옳은 것. 자, 이거는 사실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의 내용을 좀 한 번이라도 봤으면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을 내용이기는 해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정부 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 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지금 이 정부 업무평가, 우리나라의 정책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라든지 이 정부 업무평가 자체가 전부 다 총책임을 누가 쥐고 있는 거야? 국무조정실의 수장이 국무총리가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 아니라 이건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기억은 틀린 내용. 다음, 니은.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15인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한 내용들까지 이제 정보평가 기본법에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니은은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원 가운데서 15인 가운데에서 이제 두 사람은 위원장이 되는 거죠. 다음 디귿.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각종 평가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왜 나서 이것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뭐가 돼야지 맞아요? 국무총리가 돼야지 맞는 거죠. 디귿도 해당 사항이 없다. 야, 뭐 너무 일관되게 틀리네. 그지? 행정안전부 장관 아니었으면 다른 장관이라도 좀 해주지. 전부 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부 다 국무총리로 바뀌어야 된다. 자, 다음 리을. 정부 업무 평가의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포함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니은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업무 평가, 우리나라의 정책 평가를 우리가 정부 업무 평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부 업무 평가는 국무총리 주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13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보면 이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피한정 후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을 지금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공무원 재직 중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은 재임용이 금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번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랬는데 아까 우리 이제 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이야기했었죠.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복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 사유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야? 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나중에 복권이 되면 복권된 즉시 어떻게 할 수 있어?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5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2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3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확정이 됐을 때, 집행유예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각각의 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언제 있는지 요거 잘 정리해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요거는 지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공무원 재직 중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 동안 재임용이 안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1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징계를 이야기하면서도 언급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고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자, 파산 선고를 받은 이 상황은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임용 결격 사유가 되지, 복권이 되면 바로 공무원 임용이 될 수가 있다. 2022년도에 그 국가직 시험에서 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바탕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또다시 지금 지방직 시험에서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7급 시험에서 꽤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직무급 보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직무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뭐를 기준으로서 급여를 주는 거야? 수행하는 직무의 어떤 곤란도와 책임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동일 노동은 동일 임금을 준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지급. 뭐 직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같은 일을 했다 그러면 똑같이 급여를 주는 이 같은 상황들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자, 1번부터 보면 직무급이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여 그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수를 우대하는 보수 체계이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이 사람이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 맡은 일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거는 직무급이 아니고 직능급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 내용 설명을 드릴 때 이 직무급하고 직능급하고 혼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요 말씀 드렸었어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구분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보수를 우대하는 것은 직능급이다. 따라서 1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2번. 직무 성과에 따른 차등 보수의 원칙을 적용한다.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차등해서 보수를 주는 것은 이거는 뭐야? 그냥 성과급이지. 직무급이 아니잖아요. 이건 성과급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 직무급 산정 시 근속이나 연령을 반영한다. 그랬는데 직무급을 산정할 때는 직무의 곤란도나 책임만 보지 근속이나 연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속이나 연령을 반영하는 건 뭐야? 이건 연공급이죠. 연공급에서는 근속이나 연령을 반영하지만 직무급 산정할 때는 근속이나 연령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지금 2, 3번도 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4번이 맞는 내용이겠네.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통한 직무별 상대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직무의 상대 가치 평가로 뭐가 나오는 거야? 직무의 곤란도나 책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직무의 곤란도나 책임에 따라서 이 직무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걸 상대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4번이 여기서는 맞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발생주의 회계는 이제 현금 이동의 원인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장부에 기장하는 이 같은 방식을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발생주의 회계 같은 경우에는 현금의 흐름을 알기는 어렵지만 이동이 된 현금, 그 현금이 내가 쥐고 있는 현금의 속성, 이것들을 알 수 있다. 부채냐, 자본이냐, 또 내가 받을 돈,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못 받은 돈이 있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돈 아니라 줄 돈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굉장히 좀 쉽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이야기해. 다음 1번. 고정 자산 등 경제적 자원을 회계 과정에서 인식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고정 자산과 같은 경제적인 자원, 그러니까 내 돈인지 남의 돈인지 줄 돈인지 못 받은 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인식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쉽다. 이게 이제 발생주의 회계의 특징이죠. 현금주의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 근데 발생주의에서는 알 수가 있다. 1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미지급 비용을 부채로 인식한다. 그렇죠?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현금의 유입, 유출과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현금 유입, 유출이 된 시점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현금주의인 거고, 수익과 비용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것이 발생주의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2, 3, 4번 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1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구분을 좀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또 특히 이제 뭐 대차대조표, 우리 재무제표 차변에 뭘 기록하고 대변에 뭘 기록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쭉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좀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되게 깊숙하게 나와 있어서 답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았을 그런 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좀 살펴볼게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관장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영실적이 부진하면 이제 기관장이라든지 상임이사들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 결과를 이제 인사에 활용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1번 맞는 이야기가 돼요. 다음 2번.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공사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를 할 수도 있고 또 50% 이상 출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50% 이상 출자를 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출자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야? 나머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합작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기업법상 공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액 출자를 할 수도 있고 50% 이상 출자를 할 수 있다는 거는 50% 말고 나머지는 민간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그게 2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3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상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거나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공기업이다. 야, 이건 뭐 우리 기본서에는 이제 명확하게 그 조건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조건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형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첫 번째,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아니라 85% 이상이어야 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틀린 게 뭐냐면 일단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건 맞아. 그리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아니고 85%여야 하고 다음 이거나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이상이거나
이거나라는 말이 있으면 이 앞에와 뒤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장형 공기업은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거나가 아니고 이거 and야 and. or가 아니라 and가 나와야 돼. 그래서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인 공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3번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4번.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며 민간 출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공사는 자, 공사는 전액을 출자하거나 아니면 50% 이상을 출자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그 나머지 50%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랬어. 그런데 자, 그 전액을 자본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며 민간 출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지방공사가 아니라 지방공단입니다. 지방공단은 전액 출자를 해야 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고 민간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합작할 수 없어. 그래서 공사와 공단의 차이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의 내용도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17번에는 정답이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심화 시간에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보셨다면 뭐 굳이 뭐 지방공기업법이나 공공기관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을 안 보시더라도 이 내용들은 뭐 아니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한 것이 이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느냐? 요거를 이제 확인을 못 해봤을지언정 2, 3, 4번의 내용들은 분명하게 좀 챙길 수가 있었겠다. 그 중에 이제 3번이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닌 건 분명하니까 2, 3, 4번 걸러내시고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 18번입니다. 자, 지방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이 지방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 지방재정법에서 이제 내용들을 좀 보셔야 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지방채의 종류는 지방채 증권과 차입금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증권을 발행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들어오든지 뭐 이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1번 맞는 이야기. 다음 2번. 지방재정법상 외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 맞냐 틀리냐를 떠나가지고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맞아요. 우리가 뭐를 뭐 쉽게 말해서 뭐 휴일에 뭐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제 나이 어릴 때는 부모님 그 보호 아래 있을 때는 부모님이 야, 뭐 어디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가든지 뭐 우리가 그냥 가고 싶으면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리고 가잖아요. 어떻게 갈까를 정하잖아. 우리가 이미 갈 걸 다 정해놓고 우리 이거 갈 건데 가게 해줘. 이렇게 부모님의 허락을 나중에 받지는 않지.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외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 이 바뀌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외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일단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 너네 그건 외채 발행해라. 그럼 외채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단 말이지. 이게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 있어. 2번 틀린 내용입니다. 다음 3번.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발행할 수 있다. 지방채의 차환은 뭐예요? 이전에 발행된 지방채보다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낮거나 뭐 좀 조건이 좋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지방채를 좀 더 조건이 좋은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이제 그 빚을 갚는 거지. 그러니까 지방채의 우리 그 왜 그 대출 대환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율이 낮은 좋은 대출 상품이 있어. 그러면 이 상품으로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 이 같은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지. 지방채도 마찬가지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 절차 및 사무 취급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거는 지방재정법에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조직 이론 중 조직군 생태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조직군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조직군 생태학. 우리 이거는 이제 그 결정론적인 입장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공동체 생태학이랑 조금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만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도태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조직의 성공은 환경적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렇죠. 그 주어진 환경 상황이 조직과 맞냐 안 맞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지. 1번 맞는 내용. 다음 2번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 능력을 둔감하게 하는 구조적 타성 개념을 제시한다 그랬는데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 능력을 좀 둔감하게 하는 그냥 바뀌었대 그냥 이렇게 가 이렇게 바뀌었대 이렇게 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응 능력 자체를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2번은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생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의 전략적 선택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본다. 그랬는데 자, 생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 이 적응이라는 말을 썼는데 자, 여기에서 말한 조직의 전략적 선택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 아니라 단일 조직을 바탕으로 한 우리가 이제 전략적 선택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제 결정론적인 입장도 아니고 임의론적인 입장이야. 생태적인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선택에서는 조직의 리더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었어요. 이거는 임의론적인 관점이야. 근데 조직군 생태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정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4번. 조직의 분석 수준은 하나의 조직보다 일정한 경계 내의 조직군이다. 그러니까 조직군 생태학이지. 그러니까 조직군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결정론적인 관점에 대표되는 내용이 조직군 생태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여기선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자, 20번.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행정 환류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공무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부가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독립기관의 직원들은 제외한다고 공무원 행동 강령의 적용 대상에도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1번 맞습니다. 행동 강령, 명령이니까 이건 대통령령이 맞고요. 다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행정부 소속이란 말이지. 행정부 소속이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공무원, 법원 그러면 이제 사법
사법부죠.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여기에 말하는 공무원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이야기해. 그렇기 때문에 이들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음 3번.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에도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와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다음 4번.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건 공무원 행동 강령의 목적과 부합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20번에서는 지금 2번 하나가 지금 틀린 내용이 되고 나머지 1, 3, 4번은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의 전체적인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좀 깊이 보셔야 돼요. 깊이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글자에서 그냥 뭐가 틀리고 뭐가 틀리는 이런 부분들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문제에서는 이게 답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서 이게 답이 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는 훈련들이 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특히 7급 시험 문제에서는 7급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높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다. 또 실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 하는 점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치루었던 국가공무원 시험이 좀 너무 상대적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체감된 난이도가 조금 높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7급의 거의 전형을 보여준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험보다 좀 더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좀 어려운 거고 이보다 쉽게 나왔다 그러면 좀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측면으로 좀 내용들을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내용들을 볼 것이 아니라 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내용 정리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법령 같은 경우에는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핵심이 되는 하이라이트만 보실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다 훑어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한다 하는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의 내용들 준비를 해주시고 또 시험 보신 분들 가운데서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했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이나 태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4년 7급 지방직 시험 출제 문제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전부 다 문장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데도 상당히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또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하겠지만 분명하게 딱 핵심적인 포인트만 알고 있다면 그 내용들을 이겨나가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닐 거다. 앞으로 쭉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